우리나라 최고의 글로벌 대기업 한성그룹의 CEO 한태준 회장. 오늘 회장은 미국 법인 협력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미국계 한국인 변호사를 소개받는 날입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의 바쁜 스케줄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차를 마시며 서류 검토를 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간이 정지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오늘은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태준 앞에서 한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던 여인. 그녀의 깊은 사연과 태준과의 앞날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그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992년 봄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새 학기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이올린 조율소리와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한 오케스트라 동아리 연습 시 바이올린 파트장으로 소개된 윤태준은 경영학과 3학년입니다. 잘생기고 친화력 좋은 학생으로 동아리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이올린 파트장을 맡은 경영 3학년 윤태준입니다. 신입생분들 환영하고요.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오케스트라 신입생들이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보였습니다. 한 손엔 바이올린을 쥐고 약간 부끄러운 듯 자기소개 순서를 기다리는 그녀. 태준은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문과 2학년 서수진입니다. 바이올린 10년 배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수진은 연습실 안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연습이 시작되자 태준은 자꾸 수진 쪽으로 눈길이 갔습니다. 10년을 배웠다는 수진의 바이올린 연주는 수준급이었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음색의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연습이 끝난 후 모두들 서둘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남아서 혼자 의자 정리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장인 태준도 남아서 뒷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수진 후배 안 도와줘도 되는데 첫날부터 고마운데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태준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태준은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하죠. 혼자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날부터 매주 목요일 연습이 끝나면 둘은 함께 의자를 정리하고 악보를 정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7월이 되자 오케스트라는 가을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기 위해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강원도 펜션에서 3박 4일 동안 하루 8시간씩 연습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낮엔 땀 흘리며 연습하고 밤엔 선배들과 음주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은 술자리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뒷정리만 했습니다.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모으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다른 신입생들은 선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떠들었지만 수진만은 달랐습니다. 태준은 멀리서 그 차분하고 성실한 모습을 지켜보며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둘째 날 밤부터 태준이 수진과 함께 뒷정리를 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강릉이 고향이고 부모님이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태준도 바다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지만 자신의 집안 배경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삼겹살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준은 수진 주변만 맴돌며 상추를 씻으려 하면 달려가서 도와주고 무거운 물통을 들려 하면 먼저 들어줬습니다. 선배들이 웃으며 놀렸지만 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태준과 수진은 펜션 앞 벤치로 나왔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 여름밤 공기는 시원했으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수진이가 좋아. 처음 본 날부터 좋았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나도 좋아했어요. 태준은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키스했습니다. 첫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둘은 매일 만났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한강에서 데이트하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도 했습니다. 둘은 전공은 달랐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 벤치에서 둘이 앉아 있을 때 수진이 태준의 집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태준은 강남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회사를 하신다는 것만 말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피했습니다. 수진은 태준이 무언가 숨기는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집안 배경이나 미래에 대한 부담 없이 평범한 대학생으로 사랑할 수 있어서 가장 편안했습니다. 수진도 잘생긴 외모보다 따뜻한 성격이 더 좋았습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챙겨주고 배려해주는 태준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10월 가을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대강당은 만석이었습니다. 관객석에는 수진의 부모님도 강릉에서 올라와 계셨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고 여러 곡이 연주되었습니다. 특별 무대로 태준과 수진의 바이올린 듀엣 순서가 왔습니다. 비발디 사계 중 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에 나란히 서서 지휘자의 손이 올라가자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태준과 수진의 바이올린 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연주하는 모습에 관객들은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선배들과 후배들이 모여 뒤풀이를 했습니다. 태준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뒤풀이가 끝났습니다. 선배가 수진에게 태준을 부탁했고 수진은 비틀거리는 태준을 부축해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원룸인 수진의 자취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수진이 태준을 침대에 눕히고 물을 가져다 주자 태준은 눈을 뜨고 수진의 손을 잡아당겨 안았습니다. 사랑해, 너무 좋아. 오늘 무대에서 같이 연주할 때 정말 행복했어. 태준이 수진에게 키스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태준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평생 곁에 있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깨어나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책임질게 꼭.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 한정숙은 비서를 불러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요즘 어디 다니니?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학교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있고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조사해. 일주일 후 비서가 서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수진이라는 영문과 2학년 여학생이고 강릉에서 약국을 하는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약국집 딸이라는 말에 정숙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태준이 매일 만나고 있다는 보고까지 들은 정숙은 찻잔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겠어, 끊어놔야 해.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침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엔 충청도 시골 농가의 딸이었던 18살 젊은 시절의 정숙이 있었습니다. 1963년 시골 장터에서 정숙은 트럭을 몰고 온 한상수를 만났습니다. 당시 25살의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6개월 후 둘은 약혼했고 2년 후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1965년부터 남편의 건설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사업을 수주하며 회사가 급성장했고 1970년에는 한성전자를 설립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고 남편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숙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집 지키는 아내의 역할만 했습니다. 더 큰 고통은 남편의 외도였습니다. 남편은 평창동에서 대학을 나온 교양 있는 애인을 두고 살았습니다. 정숙은 명절과 행사 때만 남편과 함께 나타나는 모양만의 본처였습니다. 1973년 정숙은 아들 태준을 낳았습니다. 아기를 안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회장 자리를 물려받게 하는 것. 그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자 기뻐했지만 여전히 애인과 지냈습니다. 정숙에게 태준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후계자가 되면 자신의 입지도 확고해질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태준에게 가정교사, 영재교육, 서울대 목표 등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태준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후계자야. 절대 잊으면 안 돼. 사진첩을 덮으며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태준이 약국집 딸과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설 자리를 만들 유일한 방법이 아들의 결혼인데 그것마저 실패한다면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는 반드시 남편이 원하는 집안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급 호텔 라운지에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비서로부터 태준 씨 어머니께서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우아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 정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을 커피를 마시며 수진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태준이 마음을 뺏길 만큼 맑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태준과 같은 학교 다닌다고요? 영문가라고요? 잠시 침이 이으른 뒤 정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수진 씨. 태준이가 우리 집안 얘기는 안 했나 봐요?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아버지는 한성그룹 회장님이에요. 한성그룹이라는 말에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기업. 태준이는 외동아들이에요. 유일한 후계자죠.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 졸업하면 회사에 들어와 아버지한테 경영 수업을 받을 겁니다. 수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더욱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아요. 집안. 대집안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서울대생이면 똑똑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 사랑. 정숙이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해요? 우리 같은 집안은 사랑으로 결혼 안 합니다. 태준은 이미 결혼할 여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딸 박여진. 태준도 박여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건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울고 있는 수진 앞에 정숙은 고급스러운 봉투를 놓았습니다. 영문과라고 했죠. 그럼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 아닌가요? 그럼 가세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 봉투 안에 돈이면 걱정 없이 졸업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태준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꼭꼭 숨어서 지내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혹시 임신 같은 건 안 했겠죠? 수지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며 무의식적으로 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흔드는 수진을 보며 정숙은 임신했다면 아기를 조용히 처리하라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정숙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울대생답게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믿어요. 내일까지 결정하고 연락 주세요. 홀로 남은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얇은 수표 한 장이 들어있고 꺼내본 순간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배를 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아빠한테도 아가한테도 좋은 건지 모르겠다. 수진은 그날 밤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약국 겸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고 아버지도 약국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본 어머니는 눈치 빠르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자 수진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긴 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임신했어요.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침묵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참 만에 조용히 입을 떼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같은 학교 경영과 3학년이요. 저와 바이올린 듀엣을 같이 했던 선배 기억하시죠? 어머니도 흥분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결혼해.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자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한성그룹 아들이래요. 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서 뭐래? 수진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태준의 어머니를 만났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준에게는 이미 법무부 장관의 딸과 결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태준의 어머니가 준 돈 봉투를 살며시 꺼내 놓았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지내기 부족함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재벌들의 행동에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기의 결심을 말했습니다. 아빠, 이 돈 쓸래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꼭 성공할 거예요. 아이도 낳아서 키울 거예요. 미혼모로 아기를 키울 한국보단 미국이 수진에게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준에게 사정을 얘기하지 않는 수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태준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태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수진의 결정에 아버지는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가서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킬 뿐입니다. 부모님은 미국에서 홀로 출산할 수진을 위해 같이 미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약국은 직원에게 맡기고 최대한 빨리 아무도 모르게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온 수진이 삐삐를 보자 태준이 항상 남기는 비밀 숫자와
연락할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기다릴 줄 알았지만 이제부턴 태준은 수진에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태준. 친구들이 수진과 잘 되냐고 묻자 웃으며 태준은 너희들도 보면 반할 거라고 했습니다. 삐삐가 울렸습니다. 태준이 삐삐를 확인하는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태준은 급하게 공중전화로 달려가 수진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먼저 가봐야 한다고 하고 수진의 자취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주민이 나와 시끄럽다며 그 집은 아침에 짐 싸서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사 갔다는 말에 태준은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태준은 약국 문이 열릴 때까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자신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약국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간 태준. 수진의 행방을 물었지만 약사님은 수진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직원 약사라는 분은 가족분들이 일이 생겨 급하게 미국으로 떠났고 나머진 모른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절망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날 수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 무언가 일이 생겼을 거란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태준은 수진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모두 물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수진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태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태준에게서 지워져 버렸습니다. 30년 그리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3년 3월 수진은 부모님과 함께 미국 LA에 도착했습니다. 임신 3개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만지며 수진은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기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꼭 잘 키울게. LA에 도착한 수진은 제일 먼저 작은 아파트를 구하고 랭귀지 스쿨에 등록했습니다. 서울대 영문가생도 실전 회화는 하루 4시간씩 공부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야 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공부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딸을 출산해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을 아기 얼굴에 살며시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쁜 딸, 이제 넌 지우야. 서지우, 엄마 성을 따라 서지우야. 어머니가 3개월간 수진을 도와주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혼자가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은 홀로 지우를 키우며 대학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수진은 USC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낮엔 수업, 밤엔 육아, 짬날 땐 식당 아르바이트,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겐 포기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지우를 안으며 엄마는 꼭 성공할 거야라며 다짐했습니다. 1995년 수진은 USC 영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서지우와 단둘만 참석한 졸업식이었지만 엄마의 졸업 가운을 만지며 활짝 웃는 지우를 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졸업 후 수진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수진은 생활비와 등록금, 지우의 양육비 등으로 정숙에게 받은 돈을 거의 다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밤엔 식당 아르바이트, 낮엔 공부와 때론 지우를 데리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로스쿨 수업에 지우를 데리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스쿨 1학년 말에
수지는 제임스 윌슨 교수의 국제법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진보다 10살이나 많은 백인 교수였습니다. 인상 좋은 그는 수업 중에 지우가 울어 당황하며 나가려는 수진과 지우를 괜찮다며 불러 세웠습니다. 이제부터 서지우는 자기 수업에 가장 어린 4살짜리 학생이라며 이제부턴 지우와 함께 수업을 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제임스 교수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지우는 국제법 수업의 가장 어린 학생이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공부하는 수진을 바라보는 제임스의 시선은 더욱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로스쿨 2학년이 되자 수진은 제임스 교수와 도서관에서 마주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우를 품에 안고 공부하고 있는 수진을 제임스가 보았습니다. 조용히 다가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다며 학교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게 있냐는 제임스에게 고개를 저으며 괜찮으니 자신은 할 수 있다는 수진의 강인함에 제임스의 마음은 점점 끌렸습니다. 1998년 수진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졸업식 날 축하해주는 제임스에게 수진은 당신 없인 해낼 수 없었을 거라 하자 나 때문이 아니라 수진의 힘이라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제임스가 조심스레 입을 떼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수진 씨를 많이 좋아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이요. 지우에 대한 사랑, 열심히 사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임스는 수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씩 수진의 눈빛에서 그걸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임스는 수진과 지우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수진, 나와 결혼해 줄래요? 전 교수님을 결혼할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제임스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임스는 지우를 사랑해주고 자신을 지지해줄 좋은 사람인 걸 알기에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아직 사랑은 아니지만 존경하고 감사해요. 그래도 결혼하시겠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999년 이제 수진 윌슨, 헤일리 지우 윌슨이 되었습니다. 제임스가 지우를 정식으로 입양하며 윌슨 성을 주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임스는 지우를 친딸처럼 사랑했고 영주권을 얻고 로펌에 취직하며 수진의 인생은 안정되고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6년이 흐르는 동안 제임스의 친딸이 된 지우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빠하며 제임스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며 말하는 지우를 꼭 안아주는 제임스를 보며 수지는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엔 지우의 친아빠 태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해요? 수지는 침묵했지만 제임스는 이해했습니다. 제임스는 수진과 지우가 있어 행복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교수님은 저에게 너무 과분하게 좋은 분이세요. 몇 년 후 헤일리 지우 윌슨은 하버드에 입학했습니다. 제임스는 자기와 같은 학교를 간 지우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 딸이에요. 교수님이 키워주셨어요. 아니요, 우리의 딸이에요. 지우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제임스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6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말에 수진은 무너졌습니다. 울고 있는 수진에게 제임스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약속해줘요. 한국으로 돌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지우에게 진실을 말해줘요. 수진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기며 제임스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제임스를 사랑하는 많은 학생, 동료, 친구들이 와주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떠나는 제임스의 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고마웠어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 흐른 뒤 수지는 서엔 어소시에이츠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지우 또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어 엄마와 함께 로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수진에게 한국의 한성그룹 법무팀으로부터 업무 협력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그룹. 지우는 한성그룹 미국 법인 책임자로 1년간 한국에서 일하는 큰 기회라며 신이 났습니다. 수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30년 태준을 떠난 지 30년. 한성그룹은 수진의 로펌이 컨설턴트로 같이 협력해 주길 원했습니다. 2025년 수진과 지우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수진과 지우. 30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태준이 살고 있는 곳, 지우의 친아버지가 있는 곳. 공항을 나서자 한성그룹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신이 나서 창밖을 보며 한국의 풍경에 감탄했지만 수지는 복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호텔에 여행 가방을 풀고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로비에 들어서자 한성그룹의 위용이 느껴졌습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만에 태준을 만나는 순간 비서가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 창가에서 차를 마시며 서류를 보고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된 수진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30년 전 그 맑은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수진. 태준의 입에서 저절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수진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태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주름과 지친 표정이 보였습니다. 지우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헤일리 윤입니다. 한성그룹 미국 법인 법무 책임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젊고 당당한 여성 변호사.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준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수진에게 갔습니다. 서엔 어소시에이츠 대표 변호사 서수진입니다. 이번 업무 협력 건으로 왔습니다. 수진도 최대한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결혼해서 성이 바뀌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앉으시죠. 업무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태준은 수진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왜 떠났는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가 먼저 나갔습니다. 비서실에서 서류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태준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했습니다. 태준은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30년 동안 수진을 찾아 미국까지 간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었던 수진이. 수진은 태준을 위해서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20살 태준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태준은 회장님이 아닌 여전히 수진의 태준이었습니다.
둘은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과 협력업체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떠났어? 이유라도 알자. 수지는 정숙이 한 일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태준이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은 진정한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건 젊은 시절의 착각이었어요. 아니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결혼했잖아요.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에서 첫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미국 법인 법무 책임자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태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우의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진행할 여러 컨소시엄 사업에서 로펌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지우는 당당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 검토 시스템, 리스크 관리 방안, 계약서 작성 프로세스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 법률과 한국 법률의 충돌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해결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임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답게 논리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태준이 지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지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첫 출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우는 한성그룹 미국 법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검토, 법률 자문, 현지 로펌과의 협력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태주는 지우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어딘가 수진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임원들 사이에서 지우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일 처리가 빠르고 정확했으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태주는 지우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헤일리 변호사, 정말 일을 잘하시네요. 미국 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주는 지우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있었다면 이렇게 자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한남동 저택에서 정숙은 개인 비서로부터 매일 태준의 일정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80세가 된 정숙이었지만 여전히 태준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일정 보고를 하는 중에 한 이름이 정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국 로펌 서앤 어소시에이츠 대표 서수진 변호사와 미팅이 있으십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수진. 30년 전 태준에게서 떼어놓았던 그 이름. 그 변호사 이름이 뭐라고? 서수진입니다. 사모님. 정숙은 놀란 얼굴로 비서에게 서수진 변호사의 뒷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조용히 철저히 미국에서 뭘 했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모두 알아보라 지시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서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그 속에 서수진의 30년 미국에서의 일생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진이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 변호사 성공했군. 서류를 넘기다 정숙은 수진의 딸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한국 아이였습니다. 헤일리 지우 윌슨, 1993년 9월생, 출생명 서지우, 어머니 서수진, 아버지는 기재 없음. 1999년 제임스 윌슨이 입양하며 헤일리 지우 윌슨으로 개명.
서류를 잡고 있던 정숙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해를 세어보니 맞았습니다. 웃고 있는 지우의 사진 속 얼굴은 아들 태준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친아버지는?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우는 태준의 딸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쫓아낸 수진이 태준의 아이를 임신한 채 미국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친딸이 이제 한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바로 며느리 여진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태준의 아내이자 법무부 장관의 딸이었던 여진.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사이였지만 지금까지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서류를 보여주자 여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서수진, 헤일리 지우 윌슨, 태준의 친딸. 이게 무슨 30년 전 태준이 그토록 찾던 그 여자가 돌아왔어. 그것도 태준의 딸을 데리고. 여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사랑 없는 결혼을 했고 학생 때 사랑했던 여자를 아직까지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태준은 클래식 음악 감상을 좋아했습니다. 음악을 듣는 태준을 바라볼 때면 항상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눈빛. 여진은 결혼 생활 내내 그 여자의 그림자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태준의 친딸까지 함께 돌아왔습니다. 여진의 두 아들 민준과 민서. 미국 유학까지 보냈지만 둘은 무능했습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고 사고만 치고 돈만 쓰는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민준과 민석을 태준은 항상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의 능력 있는 친딸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딸이 있다는 것을 태준이 알게 될까 여진은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딸, 능력까지 뛰어난 친딸. 회사를 물려받는 것은 고사하고 민준과 민석은 찬밥 신세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태준이 알기 전에 그 여자와 딸이 회사를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야지. 정숙이 말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민준과 민석을 시켜 지우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고 떠나거나 태준이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진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민준과 민석은 잘할 거라고. 여진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숙에게서 받은 서류를 보여주며 수진과 지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첫사랑, 그리고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 이복 누나. 자신들이 알고 있는 헤일리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상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여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찬밥 신세야. 능력 있는 친딸이 나타났는데 너희들에게 아빠가 회사를 물려줄까? 그건 물 건너갈 거야. 두 아들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놀고 먹는 재벌 3세로 살아갈 거라 믿었는데 이젠 그 자리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여진은 할머니 정숙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수진과 지우를 쫓아낼 묘수. 민준과 민석은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거 재미있겠는데요.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전문이니까요. 며칠 후 지우는 중요한 미국 컨소시엄 계약권을 맡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과 한성그룹의 합작 투자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고 법률 검토가 핵심이었습니다. 지우는 밤낮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리스크를 분석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지우가 사무실에 출근해 파일을 열었을 때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서버에 저장해둔 파일이 사라지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백업 파일을 찾았지만 누가 삭제한 것인지 없었습니다. 급하게 IT팀에 연락했지만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완전히 삭제되어 단시간 내에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지우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2주 이상이 걸리는 작업을 사흘 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수진도 도왔지만 밤을 새우며 해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아침에 겨우 완성시켰지만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 미팅이 열린 회의실 안. 계약서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측 변호사들은 미국 법률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어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놀라며 창백한 얼굴의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다음으로 연기되고 미국 측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지우의 해명을 듣고 태주는 IT팀의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중과 민석은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우는 LA에서 열리는 중요한 계약 미팅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옆 차선에 트럭이 끼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가드레일을 받았지만 지우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는 놓쳤고 LA 미팅 참석도 못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회사에 미국 측 파트너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태준이 지우의 병문안을 갔습니다. 지우는 미안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괜찮다고 하는 말과는 다르게 태준은 연달아 생기는 실수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사건. 지우가 검토한 계약서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금액 단위를 잘못 기재해 수십억 원의 손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체결 전에 발견되었지만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이 분명히 확인했다고 기억했지만 계약서에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수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연달아 실수가 많아지자 미국 법인 책임자로서 능력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를 달라는 지우에 대해 태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완벽했는데 왜 계속 실수가 반복될까? 낯익은 두 아들의 목소리에 이끌려 사무실 문을 열려는 순간 태준의 귀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중과 민석은 지우가 참석하는 미팅 일정을 바꿔버리고 바뀐 시간을 알려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자신들의 생명줄이 안전하며 뒤엔 할머니가 계시니 걱정하지 말자 했습니다. 태주는 두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의심이 가는 일이 요 몇 달 사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파일 삭제, 교통사고, 계약서 조작 등 이 모든 일의 배후엔 태준의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내까지 배후에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태준 자신이 알아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난 후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일주일 후 한성그룹 회장 사무실에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두 명이 회장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신상 서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모신 이유는 들으셨죠? 아무도 모르게 해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태준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에겐 알고 싶은 진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두 아들까지 지우를 쫓아내려 하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순간부터 자신이 품어온 의심을 풀고 싶었습니다. 지우는 태준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지우와 회장이 친부녀만큼 닮았다고 신기해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지우는 한국어가 능숙했고 수진과 함께 있을 땐 꼭 엄마와 딸처럼 보였습니다. 태준의 의심이 이제 곧 풀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성그룹 본사 회장실, 민준과 민석이 호출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두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에게 한 일 다 알고 있다. 두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변명하려 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아들들이 지우에게 한 짓들 파일 삭제, 교통사고, 계약서 조작, 모든 증거가 민준과 민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민석은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고 경영권도 박탈당했습니다. 지우를 쫓아내려던 이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지요. 아들들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태준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회사 업무 방해를 넘어 범죄였습니다. 고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울먹이며 제발이라며 빌었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리며 다신 보고 싶지 않으니 눈앞에 띄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쓸쓸한 태준의 뒷모습엔 이젠 다시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지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지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연달아 실수가 생긴 것 때문에 질책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앉으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헤일리 변호사, 아니 지우. 태준이 지우를 돌아보며 이름을 부를 때 지우는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태준은 지우가 겪은 사건들을 말하며 그건 모두 우연이 아니라 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를 괴롭히려 벌인 일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미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 민준과 민석이라 하자 지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태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지우에게 탐정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류를 넘겨가는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큰 떨림이 태준에게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지우, 당신은 내 딸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알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나만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평생 친아빠가 누구인지 궁금했던 지우에게 이런 자리에서 친아빠를 만났다는 건 지우의 각본엔 없었습니다. 제임스 윌슨 교수를 친아빠라고 여기며 엄마가 힘들게 자신을 키워왔다는 걸 알기에 단 한 번도 친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울먹이며 지우가 죄송하다고 하자 태준은 30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해준 자신이 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지우를 안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자 지우는 평생 그리웠던 아빠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 이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태준은 수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는 태준의 연락을 받은 수진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지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 수진이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자 태준이 왔습니다. 30년 전 태준의 어머니와 만났던 그 호텔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진 앞에 앉자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지우에게 다 말했어. 무슨 말을? 내가 지우의 친아빠라는 거. 수진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태준이 탐정 보고서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넘기며 자신의 30년 미국에서의 삶을 한 장 한 장 같이 넘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는지 수진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태준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태준이 결혼한다면 태준은 경영권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정숙의 말에 수진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준을 위해서 아이가 생겼다는 걸 태준이 안다면 분명 책임을 지기 위해 경영권을 포기할 거라는 걸 알기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수진이 키우고 고생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는 수진을 태준은 뜨겁게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한 건 수진이 아니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한 일을 몰라서 30년을 그리움에 몸서리치고 지냈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우리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태준은 그동안 어머니 정숙,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말했습니다. 아들의 경영권을 박탈했고 여진에게도 이혼 서류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건 진실을 묻고 지우를 괴롭힌 대가라 했습니다. 태준의 30년 만의 고백. 난 30년 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당신을 찾았어. 어디 있는지, 왜 사라졌는지 알고 싶었어. 이제 태준은 수진, 지우와 함께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사랑, 그리고 찾은 내 딸. 창밖으로 멋진 서울의 야경이 비쳤습니다. 퇴근길길에 늘어선 자동차 불빛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기쁘게 반짝였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한성그룹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헤일리 지우 윌슨이 한성그룹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젊은 변호사가 갑자기 부회장이 된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몰랐고 몇 달 후 이 시끄러움은 잊혀졌습니다. 한남동 저택, 태준, 수진, 지우 셋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엄마 아빠와 같이 밥 먹는 게 이상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도 이상했고 어느 날 갑자기 32살 딸과 밥을 먹는 태준도 이상하다며 세 가족은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별채에까지 들렸습니다. 정숙은 한남동 저택 별채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태준을 찾지도 않았고 수진과 지우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태준과 수진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작은 결혼식. 지우가 수진의 들러리를 섰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태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사랑합니다.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두 사람의 입맞춤에 하객들은 큰 박수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지우도 눈물을 흘리며 엄마 아빠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후 한성그룹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지우의 능력으로 미국 사업이 확장되었고 태준과 지우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의 사무실로 어머니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숙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빼앗은 것, 지우를 빼앗은 것, 수진이를 아프게 한 것. 정숙은 모두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집에 오세요. 수진이가 저녁 준비할 거예요.
정숙이 놀라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일요일 저녁, 한남동 저택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습니다. 태준, 수진, 지우, 그리고 정숙.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수진이 정숙 앞에 음식을 놓아서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태준이 정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족으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용서,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봄날, 한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 태준과 수진은 벤치에 앉아 높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왔지만 후회하냐는 태준에게 행복하다 답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만난 사랑,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